Dubro Suspicion Files. (2000년 12월 31일) 그러니까 20세기의 정말 마지막 날 아침이었죠. 도쿄 세타가야구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일가족 4명이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됐어요. 이 사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본 범죄 역사상 증거가 가장 많아요. 무려 16,000여 점. 그런데 동시에 가장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DNA, 지문, 심지어 입고 있던 옷까지 현장에 다 벗어두고 갔어요. 정말 거의 모든 걸 남기고 몸만 사라진 셈이죠. 오늘 저희는 이 수많은 증거들이 정말로 가리키고 있는 범인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증거들 때문에 20년 넘게 끈질기게 이어져 온 한 가지 가설, 바로 한국인 범인설의 실체를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은 단순히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는 걸 넘어설 거예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건 증거의 지정학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더라고요. 범인이 남긴 운동화 한 켤레, 가방에서 나온 모래 한 줌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한 국가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리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사람들의 편견이 어떻게 뒤섞여서 거대한 유령을 만들어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게 오늘의 핵심 목표입니다. 증거가 하는 말과 세상이 만들어낸 소문을 한번 제대로 구분해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 보죠. 범인은 2000년 12월 30일 밤 11시쯤 집 뒤편 공원 펜스를 밟고 2층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맞아요. 침입 방식부터가 상당히 대담하죠. 그리고 가장 먼저 2층에 있던 6살 아들 레이 군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항이 거의 없었던 걸로 봐서 아이가 잠든 사이에 소음 없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냉정해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부터 모든 게 틀어지는군요. 그렇죠. 1층에 있던 가장미야자와 미키오 씨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2층으로 올라오면서 범인과 마주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범인이 원래 준비해온 회칼이 이 과정에서 부러질 정도였으니까요. 칼이 부러지자 범인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집 부엌으로 내려가서 식칼을 새로 찾아 들고는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잠자고 있던 부인 야스코 씨와 8살 딸 니이나 양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계획적인 침입, 그리고 우발적인 몸싸움, 다시 냉정하게 칼을 바꿔들고 저지르는 추가 살인까지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너무 상반된 모습이 뒤섞여 있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계획성과 우발성, 냉정함과 잔혹함이 혼재된 아주 혼란스러운 범행 패턴이에요. 전문 프로파일러들도 이 지점에서 범인 유형을 특정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건 그 이후의 행동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4명이나 살해하고 나서 바로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집에 몇 시간을 더 머물렀다는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을 일본 범죄 사상 가장 기이한 사건으로 만든 이유예요. 범인은 범행 직후 도망가기는커녕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거의 10시간 가까이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정말 마치 자기 집처럼요. 우선 몸싸움 과정에서 다친 자기 손을 치료해요. 피해자 가족의 구급상자를 뒤져서 손수 붕대를 감았는데 붕대가 부족했는지 생리대를 꺼내서 지혈대로 쓰기도 했어요. 아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태연하게 자기 상처를 치료했다고요? 심지어 생리대를 쓸 생각까지 했다는 건 정말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배가 고팠는지 냉장고를 열어서 컵 아이스크림을 무려 4개나 먹고 멜론 한 통, 보리차까지 마셨어요. 특히 아이스크림 먹은 방식이 특이한데 숟가락을 쓰지 않고 컵을 손으로 쥐어짜서 내용물만 빨아먹은 흔적이 남았어요. 이건 성격이 급하거나 혹은 군대 같은 단체 생활에서 몸에 밴 습관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죠. 아이스크림을 4개나요? 피해자 가족이 4명이었는데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는 인터넷까지 했다면서요? 맞아요. 피해자의 컴퓨터를 켜서 새벽 1시와 아침 10시 2차례나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신의 모교 홈페이지나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 홈페이지, 과학기술청 같은 사이트를 둘러봤고 심지어 연극 예매 사이트까지 들어갔어요. 오전 10시까지 현장에 머물면서 인터넷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담한 건지 아니면 현실 감각이 완전히 결여된 건지 판단하기 어렵죠. 심지어 잠까지 잤다고 들었어요.
네, 거실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인 흔적이 발견됐고 화장실에 가서는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종합해보면 초기에 제기됐던 프로킬러나 청부살인업자 가설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게 돼요. 그렇겠네요. 전문 킬러라면 어떻게든 흔적을 지우고 1분 1초라도 빨리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들은 사회적 유대가 거의 없고 잃을 게 없는 젊은 남성, 소위 드리프터, 방랑자 같은 인물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줘요. 피해자의 공간을 점유하고 먹고 자고 심지어 배설까지 하면서 모욕하는 듯한 행위는 극도의 자기중심성과 반사회적 성향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이 남기는 흔적의 의미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와 연결짓기 시작한 결정적인 증거들로 넘어가 보죠. 이게 바로 처음에 말씀하신 증거의 지정학이 작동하는 순간이겠군요. 네, 바로 그 시작점에 범인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의 족적이 수없이 많이 남았는데 모두 영국 브랜드 슬래신저의 한 운동화 모델이었어요. 사이즈는 280mm, 한국 사이즈 표기였죠. 슬래진저면 영국 브랜드인데 이게 왜 한국과 연결되는 건가요? 이 신발의 유통 경로가 아주 특이했기 때문이에요. 보고서를 보면 경찰이 이 신발의 생산 및 판매 기록을 전부 추적했어요. 그 결과 해당 모델의 280 사이즈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국에서만 약 4,530켤레가 생산되고 판매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일본 내 공식 매장에서는 단 한 켤레도 판매된 기록이 없었죠. 아,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으려면 한국에서 직접 샀거나 아니면 누군가 한국에서 사온 신발을 구해야만 했다는 거네요. 신발 한 켤레 때문에 수사의 무대가 순식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확장된 거군요. 정확해요. 범인이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최소한 비공식적인 경로, 예를 들어 보따리상을 통해서라도 한국에서 유통된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된 거죠. 신발뿐만이 아니었죠. 범인이 현장에 버리고 간 힙색, 그 허리에 차는 작은 가방 안에서 발견된 모래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요. 네, 이 모래는 수사 방향을 또 한 번 흔들었어요. 초기 분석에서는 이 모래 성분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 모래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사건 현장 근처에 미군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한동안 미군 관계자설에 엄청난 힘을 실어줬죠. 신발은 한국, 모래는 미국.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한국 경기도 수원의 화강한 지대 토양과도 유사성을 보인다는 반론이 나온 거죠. 하지만 더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가설은 따로 있어요. 바로 스케이트보드 그립 테이프 설입니다. 스케이트보드요? 그게 모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스케이트보드 발판을 보면 사포처럼 거칠거칠하잖아요. 그게 미끄럼 방지용 그립 테이프인데 이 테이프를 만들 때 전 세계의 다양한 규사, 즉 모래 성분을 사용한다고 해요. 만약 범인이 스케이터였다면 굳이 미국이나 한국에 가지 않았더라도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방에 여러 종류의 모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건 현장 바로 옆 공원이 당시 동네 스케이터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는 증언과 맞물리면서 이 가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신발은 한국을, 모래는 미국 혹은 스케이트보드를 가리키고. 정말 혼란스럽네요. 결국 이 모든 걸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건 DNA뿐이었을 텐데 보고서를 보니 이 DNA야말로 미스테리의 정점이더라고요. 맞아요. 모두가 DNA 분석 결과만 기다렸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수수께끼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죠. 유전학적 프로파일링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부계 혈통은 어땠나요? 아버지를 통해 유전되는 Y 염색체를 분석해봤더니 하플로그룹 55-M10이라는 계열로 나왔어요. 이건 한국인 남성의 약 20에서 25%를 포함해서 중국인, 일본인 등 동아시아 남성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이에요. 아, 그럼 부계 혈통만으로는 용의자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조차 특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사실상 용의자는 동아시아 남성이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군요. 수사관들 입장에선 실망이 컸겠어요. 그렇죠. 부계 혈통은 용의자 풀을 좁히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기대가 모계 혈통, 즉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으로 쏠렸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였나요? 어머니를 통해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남유럽, 특히 아드리아 해나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유형이었어요. 동아시아인에게서는 극히
아주 극히 드물게 발견되는 형질이었죠. 잠시만요. 아버지는 흔한 동아시아인인데 어머니 쪽 조상은 남유럽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아시아인 아버지와 유럽인 어머니를 둔 혼혈이라는 구체적인 프로필이 만들어진 거군요. 언론에서 미군 기지 주변의 혼혈인이나 외군인 용병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게 이 때문이었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Y 염색체보다 훨씬 더 먼 과거의 조상 정보까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거든요. 즉, 범인의 어머니가 당대의 유럽인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뜻이죠. 몇 세대 전에 유럽계 조상을 둔 아시아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혼혈이라고 단정지을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럼 이 DNA 분석에서 나온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사실은 범인의 DNA가 당시 일본 경찰이 보유하고 있던 전과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범인이 적어도 일본 내에서는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아예 일본 국적이 아닐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되죠. 알겠습니다. 신발은 한국, DNA는 미지의 혼혈인. 이런 단서들이 쌓이면서 결국 한국인 범인설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한 거군요. 특히 한 저널리스트가 한국 군 출신의 프로킬러 R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인물까지 지목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죠. 네, 그 가설이 한동안 여론을 지배했죠. 하지만 보고서는 그 주장의 허점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프로킬러 R 가설은 범인이 고도로 훈련된 암살자라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손에 특수 접착제를 발랐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문이 발견됐잖아요. 맞아요. 선명한 지문과 손바닥 자국이 10점 이상 발견됐어요. 접착제 사용설은 명백한 허구죠. 또한 앞서 우리가 길게 분석했듯이 살인 현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잠까지 자는 행동은 고도로 훈련된 킬러의 모습과는 100만 광년쯤 떨어져 있어요. 해당 저널리스트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선정적인 정황과 상상력에 기댄 부분이 훨씬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가 지문 대조 요청을 거부해서 수사가 막혔다는 소문은요. 이건 인터넷에서 거의 정설처럼 퍼져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건 역시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외교적 관례상 한 국가의 수사기관이 다른 나라의 모든 국민에 대한 지문 정보를 요구하고 그걸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에 떨어져요. 더 중요한 건 일본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한국 측에 공조 요청을 했고 대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법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이었다면 주민등록 시스템에 지문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대조 결과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아, 그게 팩트군요. 그럼 범인이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지문 등록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였거나 아니면 제1교포처럼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거나 혹은 아예 제3국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타자화라는 사회심리 현상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하고 기이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우리 일본인은 저런 짓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외부의 타자, 즉 우리와 다른 외국인에게 돌림으로써 집단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심리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슬레진자 신발처럼 한국과 관련된 증거는 크게 부각시키고 범인이 일본 연극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했을 거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는 식으로요. 바로 그거예요. 한국인 범인설이 20년 넘게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이 깊게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모아보죠. 우리가 쫓고 있는 이 유령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프로필은 어떤 모습인가요? 보고서가 그리는 범인의 초상은 이렇습니다. 먼저 나이는 사건 당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렇다면 지금은 40대 초중반이겠네요. 키는 170cm 전후에 비교적 마른 체격이고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 즉 국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한국인일까요? 일본인일까요? 아니면 제3국인일까요? 국적을 하나로 특정하기보다는 경계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사람이죠. 한국에서만 유통된 신발이라는 뚜렷한 물적 연결고리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일본의 연극 같은 문화에 관심이 있고 세타가야구라는 동네 지리에 아주 밝으며
컴퓨터 자판을 능숙하게 칠 정도로 일본어에 익숙한 인물. 예를 들자면 일본에 오래 거주한 한국 유학생이나 직장인, 혹은 반대로 사업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을 아주 자주 오갔던 일본인, 아니면 한국과 일본 양쪽에 모두 뿌리를 둔 제1교포 3, 4세 같은 인물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 킬러 같은 외부자라기보다는 일본 사회 내부에 생활 기반을 두고 두 문화의 경계에서 살아가던 인물일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죠. 성향은 어떤가요? 범행 후에 그 기이한 행동들을 보면 정말 평범한 사람 같진 않은데요. 충동적이고 극도로 자기중심적이며 반사회적 성향에 강하게 의심돼요. 범행 동기 역시 무슨 거창한 원한 관계나 금전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옆 공원에서 시끄럽다고 꾸짖었던 피해자 가족과의 사소한 마찰 같은 아주 작은 갈등이 그의 반사회적 성향과 만나 폭발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소한 원한 때문에 일가족을 몰살하고 그 현장에서 태연하게 먹고 자는 행동까지 할 수 있다니 정말 그 사고방식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공감 능력에 현저히 결여된 인물상입니다. 그래서 더 잡기가 어려운 거고요. 결국 범인은 한국인 킬러라는 혐오가 만들어낸 유령이 아니라 슬레진저 신발을 신고 아이스크림을 쥐어짜 먹으며 일본어로 인터넷을 검색했던 우리 주변 어딘가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실제 하는 인간이었던 셈이네요. 24년이 흐른 지금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그 집마저 노후화로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국적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남겨진 과학적 증거에만 집중해야 할 때예요. 보고서는 최신 DNA 기술인 유전 계보학 같은 걸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해요. 범인의 독특한 모계 혈통을 단서로 전 세계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검증하는 초국가적인 수사 공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16,000점의 증거는 2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견 없는 귀로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논의가 범인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국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동네 지리에 매우 익숙했고 범행 동기가 아주 사소한 원한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진짜 해답은 아주 먼 곳이 아니라 지난 24년간 바로 그 동네 어딘가 우리 눈에 보이는 평범한 일상 속에 계속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